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이 오실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자리를 꽉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저는 이제 주제를 한번 잠깐만 보시면은 맞벌이 부부의 스마트한 육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 워킹맘으로 지금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1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저도 17년 차 이제 워킹맘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박사 과정 중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아이를 출산 대학의 시간 강사였었어요. 저희 아들이 생일이 1월 18일이에요. 딱 방학이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1월 18일에 아이를 낳고요. 우리 보통 대학의 강의는 또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 3월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6주 쉬고 바로 일을 나간 거예요. 시기를 다 지나가지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내가 속하고 있는 어떤 조직에 따라서 성격이 좀 많이 다르겠지만 요즘에는 육아휴직도 있고 많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낳던 17년 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실제 그 현장에 있는 분들 제가 후배들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해보면 야 그래도 너희 회사는 육아휴직도 있고 얼마나 좋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있지만 그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한 교육학 박사인데요. 근데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성인 교육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직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역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찾아내고 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교육생 안에는 워킹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워킹맘들 보통 조직에서는요 여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성들만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성들만 모아놓고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토론식으로 우리 오늘 앉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직장생활 하는데 힘든 게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들춰내서 조직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을 해주고 만약에 내 스스로 예를 들어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게 힘들어요. 그쪽에서는 그런 게 힘들군요. 서로 힘들다라고 하는 게 공통된 게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의 인구가 자연 감소를 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소를 합니까?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살아서 우리들의 수명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증가하는 것보다 태어나는 게 지금 안 되니까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려면 그 앞에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일단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숫자를 잠깐만 보세요. 그러니까 20년간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을 한 그 비율을 보니까 43%가 줄었다. 절반 정도가 줄었다. 그랬더니만 출생은 64%가 줄었다. 숫자를 보니까 결혼의 숫자보다 출생의 숫자가 더 떨어져요. 근데 그거 아시겠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아요. 초등학교 동창 4명이 제일 친해요. 4명이 제일 친하고 저는 나이가 중년이에요. 나이가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4명의 친구 중에요. 둘은 결혼을 했고 둘은 아직 미혼이에요. 이런 것들 이제 이 숫자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주변의 지인들도 그렇고 결혼을 했는데 5년 10년 됐는데 아이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 아이를 낳는 거 이게 그냥 개인의 선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다고요. 저도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후배들한테 야 너 결혼을 꼭 해야 된다? 너 그리고 있잖아 애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거는 내 입장인 거지. 내 입장인 거지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인구 추이대로 가게 되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저 아이를 키우잖아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커서 감당하게 될 것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진짜 오래 살 건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실버들이 생겨나는 데 있어서 우리 아들이 과연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원래 60년대부터 산하 제한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60년대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지 못했잖아요.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그 짓꼴을 못 면한다. 사실 먹고 살 것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애들을 그렇게 낳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예방주사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영아 사망률도 줄어들어요. 원래 우리나라가요 지금 평균 수명 혹시 아세요? 신문에 막 나는데 평균 수명이 한 83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 100년 전에 통계가 있어요. 1920년대 1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1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24세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영아 사망률 때문이에요.
영아 사망률. 80년대부터 인구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요, 한 75%가 외동 아니면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둘 이내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한번 들여다보잖아요. 인구가 줄기 시작하죠. 계속 줍니다. 절대 이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일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인구는 줄어들게 되어 있대요. 사람이 많이 배우잖아요. 많이 배워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으면 내가 케어할 수 있을 만큼만 아이를 출산해요. 아파트 분양 특혜 어떻게 하죠? 아파트 분양 특혜 다자녀. 지금은 80년대는요. 외동인 집에 특혜 줬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애를 낳기를 꺼려한다 그래야 되나? 어렵다고 해야 되나?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이거예요. 우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 꼬맹이일 때요. 대책이 없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3개월 출산휴가 있잖아요. 근데 3개월 출산휴가 있고 내가 회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3개월짜리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이거 피덩이에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걔를 어쩌고 우리가 나갑니까? 근데 회사가 좋아. 내가 좀 좋은 조직에 있어. 그러면 육아휴직이라는 게 보장되니까 육아휴직을 또 하겠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육아휴직을 하면 좋은데 해서 혹시라도 조직에서 내가 불이익이 있을까? 저는 육아휴직을 해본 적이 없죠. 애 낳고 6주 만에 일하러 나왔으니까.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회사를 부러워만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야, 너 육아휴직 쓰니까 너무 좋지. 애를 키우고 있는 동안엔 좋은데 이후에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기업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육아휴직을 3년 갔다가 왔어. 그러면 동기들보다 내가 떨어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좀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문 같은 거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할 때 그 어떤 불이익도 없게 한다 이런 것들이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저 아는 공무원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육아휴직을 들어갔죠. 근데 둘째가 바로 들어선 거예요. 근데 둘째가요 쌍둥이에요. 갑자기 애가 셋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봐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애 셋을 못 봐요. 당연히 못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복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만큼 연장해서 계속 썼어요. 그리고서는 복직을 해가지고 최근에 저랑 만난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 육아휴직 쓰는 거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신문에서만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가 그래도 혼자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이 여기 한번 보면은 취약전 아동 아기일 때 실제 막 말 못할 때 말 겨우 할 때 막 요럴 때 이때 돌봄 이때 보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취약 전만 그래요? 취약 전만 그래요? 저는 애 키워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오히려 취약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더 오래 봐줘요. 학교를 보내놨더니만 애들이 왜 12시에 집에 와요?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면 학교 들어가는데도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고민인가요? 애가 한 4학년쯤 됩니다. 그때부터 공부 어려워지죠. 그래서 애가 성적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 3학년 때부터 영어 하는데 우리 애만 영어 막 못해. 워킹맘의 75%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한대요. 우리는 어떠실까요? 워킹맘. 내가 워킹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과거에 워킹맘이었을 수도 있고 나는 일을 계속하기를 원했어요. 저는 제가 일을 계속하잖아요. 그 많은 워킹맘들이 저한테 보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도 애 봐주는 사람 있었으면 좀 편하게 일했었을 텐데 저 너무너무 공감해요. 그 생각이 들면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당연히 더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를 갈망해요. 근데 실제 한번 볼까요? 왜 계속하기를 원해요? 라고 했더니 숫자에 뭐라고 나옵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은 워킹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근데 너무 깔끔한 성격을 갖고 있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슈퍼우먼 컴플렉스. 언제 이직 또는 직장 그만두려고 고민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초등학교 입학할 때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저도 저희 아이가 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할 때요, 제가 한글을 이 아이한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 한글을 가르친 적이 없는 이유는 제가 너무 바빠서, 저는 너무 바쁘고 제가 출장이 많아요. 출장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를 제가 제대로 저희 집에서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친정 부모님이 근처에 계셔서 저희 친정 부모님 댁에 애를 맡겨놓고 거기에 그냥 이 아이 방도 있고 이렇게 애를 이제 키웠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같이 얘를 못 보니까 이 아이의 발달 상황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8살이 되면은 학교로 가면은 자연히 글을 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가 6살쯤 됐을 때였는데요. 6살이면은 이미 솔직히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글을 띄어요. 요즘에는요. 6살이면 뭐 눈높이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은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애는 6살까지 글을 몰랐는데, 왜 어린이집을 가면은 자기 옷을 벗어서 자기 옷장에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 순서만 얘가 기억한 거예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래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순서만 얘가 기억을 해서 거기다가 옷을 이렇게 잘 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아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신성원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저게 나를 표현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얘가 화이트보드, 저희 공부방에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거기다가 글을 써요. 근데 신성원 글을 쓰는데 한글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신성원을 어떻게 쓰냐면 신성원이잖아요. 되게 웃겨. 동그라미 2개를 먼저 그려요. 그 동그라미를 여기다가 하나 쓰고 여기다가 하나 쓰고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서는 너무 가슴이 아파. 아, 얘가 글을 알고 싶은데 이게 모르니까 얘가 이렇게 그리나?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때 눈높이 선생님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눈높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를 지도를 해줘도요, 왜 우리 매일매일 숙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숙제를 제가 못 봐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걸로 글을 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애는요, 그냥 제가 포기한 채로 8살이 글 모른 채로 들어갔어요. 근데 글 모른 채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받아쓰기에서 맨날 틀리는 거, 우리 애만. 저는 그 채로 계속 그냥 지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는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 만에 글을 깨는 그 순간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학 이론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늦게 배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게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어떤 인풋이 있으면 그 어떤 시기보다 훨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우리 애가 글도 몰라. 우리 애만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 알림장을 써야 되는데 알림장을 받아 써오질 못해. 근데 대한민국의 육아라고 하는 게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는 스카이 캐슬 같은 육아 방식, 물론 굉장히 이거는 좀 드라마고 극화가 되어 있었지만 자녀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양육 방식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요. 몇 개월이 되면은 이유식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유식은 이런 게 좋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알러지 반응이 있으니까 안 되고. 근데 마치 그거를 내가 잘 하지 못하면 되게 떨어지는 엄마인 것처럼 사회에서, 야 너는 왜 엄마인데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저는 이유식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너는 야 엄마 자격도 없어. 저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는요, 이유식을 먹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유 먹다가 바로 밥 먹었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그렇게 먹였어요. 분유 먹다가 그냥 애가 이빨이 나기 시작하니까 우리 엄마가 누룽지 끓여줬어요, 그냥. 그리고 흰 쌀죽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가 쭉 클 때 저희 애가 약간 얌전해요. 이제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겁이 많고 얌전하고 이 성격 테스트 같은 거 한번 조금 병원에 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떤 분한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를 소아정신과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소아정신과에 가서 저희 아이를 IQ 검사도 하고 뭐 이런 거 왜 아시잖아요. 이런 이제 심리 진단 검사 이런 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었어요. 그 결과가 뭐였냐면 소아 불안 장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대본에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이, 제가 아이를 안 키워서 그런가요? 이게 대본에 딱 드는 생각. 내가 애한테 뭔가 좀 잘못했나? 근데 그때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나 명쾌한 답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기질이라는 거예요. 기질.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엄마가 일하는 거랑 연결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의 변화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처하는 양육 방식은 사실은 상류층의 전업 엄마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맞벌이를 한다, 내가 돈을 번다, 내가 일을 한다,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남편들이 조금 도와줄 걸 기대를 하고, 또 누군가는 야 너 맞벌이 하니까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맞벌이이건 아니건 사실은 똑같더라. 근데 이거 남편만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회사 전반에서, 조직 전반에서, 나라 전반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워킹맘이니까 애가 있으니까 일찍 퇴근해 이런 것들을 제한해주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남자한테는 아이 아빠니까 일찍 가 이런 게 정서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 안에 애는 무조건 엄마가 키우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잘 키우고 집안에서 스마트한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한번 봤더니 가족의 도움인데 그중에서 배우자의 도움이 가장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배우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조직과 사회가 문제인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라떼 빠빠? 네, 북유럽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한 손에 이렇게 라떼를 들고 가는 아빠들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라떼 빠빠 낮에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육아휴직이 너무나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우리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육아휴직을 어떻게 쓰게 되어 있냐면 엄마가 써야 되는 날짜가 있고 아빠가 써야 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날짜에 안 써요, 육아휴직을. 그러면 소멸돼요. 이거를 대신해서 엄마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정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뭐 유럽 조금 더 잘 살고 있는 선진화된 이런 나라들은 왠지 조금 더 이 육아에 대해서 앞서갔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들도 공동 육아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마련된 게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어떤 식이었냐면 많은 나라들이,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왜 일을 안 할까? 이 똑똑한 여자들이 왜 공부를 똑같이 하는데 이들이 왜 일을 안 할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1번,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육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워킹맘 일찍 집에 가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나오세요. 이런 걸 한 거예요. 모든 회사에서, 모든 나라에서. 가족 친화 경영을 한다 해놓고 여자한테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이 집에 일찍 가니까 여자들이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근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출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여자들 먼저 퇴근하라고 해도 어쩌지? 취업률이 늘지 않네? 이거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 라고 했더니 남자도 같이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어린 꼬맹이가 있으면은요, 엄마뿐만이 아니라 아빠도 빨리 집에 가세요. 왜? 육아는요,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건이 안 되면은요, 나라에서 케어를 해줄게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제 학교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됩니다. 2000년부터. 그러니까 전일제 학교가 그냥 하루 종일 교육을 제공하는 거예요. 학교의 수업 과정하고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장이 이 수업을 관리하는 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60몇 %예요. 70%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퇴근하기 전까지 학교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2000년대부터 해주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20년 지났잖아요. 20년 지나면서 서서히 내려갔던 게, 유럽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전일제 학교 하면서 육아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덜게 되니까 집안에서 남편이 안 도와줘서 엄마가 좀 해주면 좋겠는데 회사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나라 전반에서 이러한 것들이 학교 프로그램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슈퍼우먼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든 다 잘해야 돼요. 뭐든 다 잘해야 되고 무언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덧붙여서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이런 것들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주변의 기대도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그런 벽을 깨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는 엄마라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애들 깔끔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엄마가 나를 많이 케어해주지 못할 거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한 육아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같이 해야 돼요. 나도 하고 가족도 하지만 이 아이도 그걸 깨닫게 해야 돼요. 그 가수 이적 씨 아시죠? 가수 이적 씨. 이적 씨의 어머니가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여성학자. 나는 바빠서 너희들한테 이런 걸 해줄 수가 없어. 이거를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미안해서, 미안해, 엄마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적 씨가 한번 유퀴즈에 나와서인가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데, 이적 씨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냥 쿨하게, 우리 엄마 이런 거 안 해줘. 아침에는 비가 안 왔어. 근데 학교 끝나니까 비가 와? 그럼 엄마들이 우산을 들고 서 있어요. 근데 그냥 의뢰에 그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엄마는 안 와. 이적 씨 어머니가, 아니 비가 오면 친구랑 우산을 같이 쓸 배짱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할 주제가 못 되면 비 맞고
집에 와서 샤워하면 된다. 그게 뭐가 대단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슈퍼우먼 컴플렉스에서 내려놔야 돼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강의를 해요. 이런 곳에서 밖에 안 보여요. 그럼 하루에 막 7시간 강의를 합니다. 근데 아침에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이제 7시간 강의를 하고 퇴근하려고 보니까 비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시간이 5시, 6시야. 우리 애는 3시에 집에 갔을 텐데 어머 어떻게 성원이 비 맞았을 것 같아. 근데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상황 종료. 근데 많은 분들은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내가 왜 아침에 일기예보 안 봤지? 그냥 가방에 항상 우산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꾸 자책을 해요. 야, 너 왜 애가 비 오는 것도 모르고 우산도 안 챙겨줬냐? 이런 것도 사실은 주변에서 똑같이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의 학업 성적과 관련 있는 거 없는 거 어떻게 구분하냐면 내가 애한테 뭔가를 해준 거 관련 없어요. 그러면 성적과 관련 있는 거 뭐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열심히 생활을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열심히 사는 거를 배우는 거지 내가 얘한테 좋은 선생님을 데려다주고 좋은 책을 읽어주고 어떤 서포트를 해줘서 이 아이가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해줬으면 얘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그냥 올곧이 살아가면 나하고 우리 부부가 올곧이 정직하게 잘 살아가면 사실은 이 아이는 바르게 클 수 있어. 너무 엄마의 책임으로만 몰지 않도록.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현장 질문 한번 받을게요. 궁금한 괜찮을까요? 네, 지금 유튜브 채널로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 아이폰님께서 아이폰 사용하시나 봐요. 네. 저는 갤럭시로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네. 워킹맘인데 이제 아이 육아, 교육, 집안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 이제 한마디로 좀 요약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오늘의 어떤 그 포인트를 딱 뭐 한 문장 이렇게 요약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 잘할 생각을 하지 말자. 오히려 내려놓음을 말씀하셨는데. 다 잘 못해요. 예. 사람은 에너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걸 잘하면 여기에 부족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둔 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거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조금 더 많은 포션을 둬야 되는 거지. 모든 걸 다 잘하려면 모든 걸 다 잘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분명히 빈틈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는 거네요, 사실. 맞아요. 완벽하지 못한 게 당연한 거고. 그럼요. 그렇군요. 네. 딱 와닿는 마지막 정리 멘트까지 너무 좋은 강연 들려주신 저희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